목소리를 높여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머릿속엔 엘살바도르의 온갖 위험한 거리, 아동 범죄에 대한 뉴스들이 떠오르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아이를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신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크리시아라고 합니다. 철없던 21살의 카를로스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엘리아를 낳았지만 지금은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아빠 없는 빈자리가 크지만 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엘리아를 누구보다 행복하게 키우려 노력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날은 평범한 5월의 토요일 아침처럼 시작됐어요. 하지만 순식간에 제 세상이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은 우리 동네 센트로 역사 지구에서 국제 문화 교류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엘리아가 늘 새로운 것을 보고 기뻐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아침 7살 엘리아의 까만 눈동자가 얼마나 반짝였는지 몰라요. 흰색 원피스에 하얀 리본을 달아주고 머리를 예쁘게 따아주는데도 빨리 국제문화교류 행사장에 가서 외국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지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딸의 순수한 호기심과 기대에 찬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이의 행복한 표정을 볼 때마다 힘든 일상도 견딜만 했거든요. 버스를 타고 30분 행사장에 도착하자 알록달록한 각국 국기들이 있었고 여러 나라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이국적인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죠. 엘리아는 두 눈 가득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각 나라 부스마다 작은 입으로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죠. 엘리아는 빨간 옷 입은 아저씨의 국적을 물어보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 냄새에 관해 이야기하고 풍선 날리는 것을 가리키며 신기해했어요. 저도 엘리아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한국 부스 앞에서 멈췄죠. 그곳에서 한 귀여운 한국 소녀가 엘리아에게 다가와 노란색 팔찌를 선물했어요. 엘리아는 신이 나서 팔찌를 차더니 계속 들여다보았답니다. 아이들이라 그런지 처음 보는 친구지만 예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듯이 친근하게 서로 잘 놀더라고요. 한국 아이는 까만 눈동자에 똘똘하게 생긴 게 영어도 똑 부러지게 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작고 귀여운 노란 팔찌가 곧 우리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거요. 그렇게 축제의 열기에 취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제 옆에 있어야 할 엘리아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저 근처에서 뛰어놀고 있겠거니 했죠. 하지만 1분, 2분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엘리아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5분이 지나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면서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렸죠. 머릿속엔 엘살바도르의 온갖 위험한 거리, 아동 범죄에 대한 뉴스들이 떠오르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정신없이 행사장을 헤매고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엘리아를 보지 못했대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미안한데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한눈을 팔다니 나는 정말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는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어요. 한국 부스에서 엘리아와 놀던 아이의 부모가 저에게 다가왔죠. 그들은 제 절박한 상황을 금세 알아챈 듯 남자분이 제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셨나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의 단호한 눈빛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특이한 인상착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당황하지 않고 찾으면 10분 안에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말했죠. 저는 찾을 수 있다는 말에 정신을 차리고 엘리아가 흰색 원피스를 입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가 그건 너무 흔해요. 더 특이하고 눈에 잘 뜨일 만한 특징 기억 안 나시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국 아이에게 선물 받은 노란색 팔찌가 생각났어요. 손목에 노란색 팔찌를 차고 있을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듯 눈빛이 변했습니다. 남자는 즉시 무전기로 정보를 전달했고 여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빠르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부부는 분명 평범한 관광객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아이를 찾으면 경찰서에 인계할 테니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이 끝나자마자 귀에 레시버 같은 걸 꽂더니 놀라운 침착함으로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무전기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 분명 전문가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불안감은 점점 커졌어요. 이대로 경찰서에서 기다리라고? 저 사람들을 믿고 기다리면 엘리아를 찾을 수 있는 건가?
내가 이곳을 더 뒤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톱을 물어뜯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자꾸만 떠오르는 나쁜 상상에 눈물이 도무지 멈추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나쁜 상상으로 고통을 받은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 행사 스태프가 헐레벌떡 뛰어와 노란 팔찌를 찬 아이를 발견했다고 알려주었죠. 그 순간 제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후회가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죠. 스태프의 안내를 따라 엘리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그 짧은 거리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엘리아를 발견했을 때 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엘리아는 놀이터 구석에서 겁에 질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엘리아가 저를 보자마자 외쳤어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달려갔고 제가 엘리아를 품에 안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엘리아의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덜덜 떨고 있었죠. 저는 엘리아의 등을 토닥이며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안도의 눈물, 후회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고 엘리아도 엉엉 울면서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옷을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엘리아의 심장 소리, 그 따뜻한 온기, 샴푸 냄새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그 한국인 부부는 이미 사라진 뒤더라고요.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다는 사실에 너무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미소, 침착한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노란 팔찌의 의미를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엘리아의 안전을 지켜준 부적 같은 존재였죠. 거의 매일 밤마다 엘리아가 잠들 때 그 팔찌를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곤 했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엘살바도르 슈즈라는 이름의 엘살바도르 최대 신발 제조 업체입니다. 우리 회사는 주로 과테말라나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들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체결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으로 한국으로의 신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회사 전체가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아침 한국 시장의 수요에 맞는 신규 제품 디자인을 완성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죠. 제 책상 위에는 이미 수십 장의 스케치와 샘플 신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이를 정리할 시간도 없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깊은 숨을 내쉰 후 작업에 몰두했어요.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무실은 조용해졌고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한 다음에도 어느새 저 혼자 사무실 남아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밤의 깊이를 알려주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디자인에 맞는 시안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고 후가공하고 수정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기에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책상 하나, 선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계속해서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럴수록 눈은 충혈되고 어깨는 뻐근해졌죠. 하지만 마감 기한이 촉박해 쉴 수가 없었고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다시 작업을 수십 번 반복했어요. 그때였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오른쪽 손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우스를 쥐고 있던 손을 들어 손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도 가끔 느끼던 통증이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먹고 잠시 손목을 마사지한 후 다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작업을 마무리하고 피곤함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잠깐 눈을 붙였지만 눈을 뜨자마자 손목의 통증이 더욱 심해져 있다는 것을 느꼈죠. 정말 손 하나 까딱 못할 만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엘리아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일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엘리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했지만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결국 상사인 마르코 부장님이 제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크리시아,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병원에 다녀오는 게 어떠냐고 말했죠. 그의 따뜻한 걱정 어린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고통스러운 아픔의 원인을 알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더 이상 엘리아를 돌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도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병원 대기실에 앉아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카를로스였어요. 철없는 어린 시절 만나 사랑했다가 지금은 이혼한 전 남편이었죠. 엘리아의 아버지이자 제 전 남편인 카를로스를 병원에서 마주친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묘한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카를로스도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우리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엔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지만 카를로스가 먼저 입을 열어 무슨 일로 온 거냐고, 손목을 다친 거냐면서 제 상태를 걱정해주자 저는 그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서로의 근황을 나누면서 저는 카를로스가 여전히 우리가 처음 만났던 신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엘리아에 대해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그리움에 제 마음도 조금 아파졌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지난주 실종 사건까지 이야기하자 카를로스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랬군요. 내가 옆에 있었다면. 일하면서 말끝을 흐리던데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연민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죠. 카를로스가 진료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엘리아가 아빠의 빈자리를 얼마나 느끼고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카를로스와 이혼할 때는 젊은 나이에 덜컥 아기를 가진 게 두려웠고 또 서로가 번듯한 직업도 없이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카를로스 부모님이 저에게 아기를 지우라고 이야기하셨고 저는 무섭지만 소중한 생명은 지키려는 생각에 카를로스와 그의 부모를 멀리하게 되었죠. 그 당시 저는 저와 아이만 생각하고 자라나는 아이가 아빠 없이 지내는 게 어떤 마음일지, 또 카를로스는 자신의 아이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할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서 엘리아를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또 지금까지 잘 키워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장소에서 카를로스를 보니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이제 와서 보니 아이에게 아빠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죠. 이 깨달음은 제 마음에 새로운 감정의 물결을 일으켰고 앞으로 엘리아와 카를로스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결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제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손목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건초염이라고 진단하시면서 당분간 무리한 작업은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일을 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 카를로스가 아직 대기실에 있더라고요. 그는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상태가 심각한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카를로스가 혼자서 엘리아를 돌볼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면서 괜찮으면 자신이 당분간 엘리아를 돌볼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그의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망설여졌거든요. 아마 카를로스도 제 손목을 핑계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마음을 생각하니 바로 면전에서 거절하기가 힘들어 주저주저 하면서 카를로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일반 사람보다 왠지 창백해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어 물어보니 카를로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져 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우리가 서로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여전히 서로에 관한 관심과 염려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이혼 후 갑작스럽게 병원 대기실에서 카를로스와 대화를 하니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나에게도 남편이 있었구나, 아이에게도 아빠가 있었구나 라는 조금의 안도감 같으면서 동시에 과거의 그와의 기억들이 떠올라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카를로스와의 만남은 마무리가 되었고 며칠 후 제 회사에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 바이어들과 함께 엘살바도르 경찰서를 방문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한국 바이어들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15년간 추진해 온 치안 역량 강화 사업의 성과로 이제 엘살바도르에도 한국처럼 뛰어난 CCTV 통합 관제센터가 생겼대요. 수도인 산살바도르 광역권 내 22개소에 설치된 16대의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로 범죄자 추적, 검거, 이상 상황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됐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변화에 발맞춰 한국 바이어들은 엘살바도르 경찰의 범죄 예방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경찰 제복과 신발 구매를 고려 중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 회사의 신발이 경찰복 일부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좋은 비즈니스 기회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바이어들과 같이 새로 정비된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깨끗하고 정돈된 시설, 최첨단 장비들까지 무슨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우리를 맞이한 경찰관의 모습에 첫인상부터 놀랐어요. 키가 18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장신의 짙은 감색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위험이 느껴졌죠. 그가 또렷한 발음으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우리를 안내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양옆으로 보이는 사무실들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각 사무실은 마치 첨단 사무실을 연상케 했죠. 책상마다 최신형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경찰관들은 깔끔한 제복 차림으로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복도 벽면에 설치된 대형 LED 스크린이었어요. 무려 3m는 되어 보이는 이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범죄 통계와 순찰, 현황이 그래프와 지도로 표시되고 있었죠. 스크린 앞에 모여있던 5-6명의 경찰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곳의 경찰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걸어가는 동안 저는 우리나라의 낡은 경찰서를 떠올렸어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된 이곳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의 관제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지름이 20m는 되어 보이는 넓은 원형 공간의 중앙에는 거대한 180도 파노라마 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높이가 3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이 스크린에는 도시 전체가 마치 살아 숨 쉬는 것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스크린 주변으로는 반원 모양으로 30개 정도의 개인 워크스테이션이 배치되어 있었고 자리마다 관제요원들이 앉아 3-4개의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니터에는 거리, 공원, 학교 주변 등 도시 곳곳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죠. 관제요원들은 모두 검은색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간간히 들리는 그들의 대화에서 현장 경찰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때로는 화면을 확대하여 특정 지역을 자세히 관찰하기도 했는데 그 선명도에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저는 우리 도시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어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시스템이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거구나.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밤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새로운 경찰서에는 이전에 없었던 행정직원 사무실, 간이조리 공간, 성별을 분리한 숙직실, 휴게실, 라커룸까지 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관의 복지 시설까지 완벽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저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치안 강국인 이유가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고려된 결과라는 사실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게다가 엘살바도르의 실제 한국이 뛰어난 우수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몇 달 동안 실제 치안 역량 교육을 담당한다고 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우리나라의 경찰 역량이 한국만큼 크게 향상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엘리아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면서 한국 경찰관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놀라움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여성 대상 범죄, 디지털 포렌식 기술 등 전문 범죄 수사 역량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한다는 점이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이 이렇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때였어요. 관제실을 둘러보던 중 문득 눈에 익은 물건이 하나 보였습니다. 한 관제요원의 귀에 꽂힌 무전기, 그 독특한 디자인과 반짝이는 파란 LED 불빛이 그날 엘리아를 찾아주셨던 한국인 부부가 사용했던 것과 똑같아 보였거든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 하고 소리를 질렀나 봐요.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모아졌고 안내하던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혹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파견된 한국 경찰관들이 있었나요? 경찰관은 잠시 눈썹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한국에서 경찰 자문단이 왔었어요. 그들이 우리 경찰들에게 선진 수사 기법을 전수해주고 갔죠. 그의 말에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그날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이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경찰관이었다니. 놀라움과 감사함,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동시에 그분들께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 드리고 헤어진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안내를 맡은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죠. 그리고 혹시 그분들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경찰관 인적정보를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엘리아를 찾아준 고마운 한국 사람은 경찰관인 걸 알게 되었지만 그때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한 게 끝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최첨단 치안 시스템으로 도배된 경찰서를 나와서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금 전 봤던 첨단 시스템의 이미지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습니다. 현실감 없는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한국 바이어 중 한 분인 석현주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석현주 씨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추며 흥미로운 제안을 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는 방금 본 첨단 치안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 안전 앱과 연동된 어린이용 액세서리를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회오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석현주 씨는 제 반응을 보고 더욱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GPS 기능이 있는 팔찌나 목걸이 같은 제품을 예로 들며 부모님들이 앱으로 아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위험 상황에서는 즉시 알림이 가는 그런 제품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순간 엘리아를 잃어버렸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공포, 절망감, 그리고 무력함이 다시 한번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동시에 만약 그때 이런 제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는 석현주 씨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고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 물었죠. 석현주 씨는 밝게 웃으며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었어요. 우리가 가진 신발 제조 기술과 한국의 IT 기술을 결합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했고 한국의 기술 회사들과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제안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빛을 본 것 같더라고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사업을 넘어 엘살바도르의 많은 아이와 부모님들에게 안전과 안심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엘리아를 잃어버렸던 그날의 경험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제안이 우리 가족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가족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릴 정도로 흥분되어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카를로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카를로스에게 지금 시간이 있는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죠. 제 목소리에서 흥분이 묻어나는지 카를로스도 조금 긴장한 듯 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카를로스가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를 안으로 이끌고 거실 소파에 앉히고 숨을 깊게 들이쉰 뒤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서 방문부터 첨단 시스템 견학 그리고 석현주 씨의 제안까지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흥분되어 갔고 손짓도 커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카를로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눈빛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더니 마침내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카를로스는 감탄하며 이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죠. 저는 재빨리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께하면 어떨지 카를로스의 기술 지식과 제 디자인 능력을 합치면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제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고 가슴은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도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 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끄덕였어요. 우리 엘리아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다른 많은 가족을 위한 소중한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사업 파트너로 시작했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아는 아빠가 자주 집에 오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엄마, 아빠가 또 왔어요. 고 외치며 현관으로 달려가는 엘리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식탁에 둘러앉아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고 우리는 새로운 안전 액세서리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고 그날 밤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죠. 엘리아는 아침부터 들떠서 춤을 추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카를로스의 모습이 보였죠. 우리의 엘리아와 우리의 축하 만찬을 위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그의 모습에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카를로스에게 어서 손을 씻고 식탁에 앉으라고 말하고 뒤돌아섰죠. 그 순간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가 떨어진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 소리가 너무 크고 묵직해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죠. 천천히 뒤돌아보는 그 찰나의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카를로스가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끔찍한 악몽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엘리아의 놀란 비명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카를로스에게 달려갔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다가갈수록 공포감이 점점 커졌고 카를로스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제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카를로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의 뺨을 두드리고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당혹감이 저를 덮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엘리아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어요. 전화하면서도 계속해서 카를로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며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몰라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엘리아를 달래면서도 계속해서 카를로스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그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확인할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이 카를로스를 집중 치료실로 데려갔어요. 저와 엘리아는 초조한 마음으로 대기실에서 기다렸죠.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나쁜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생각들을 애써 밀어내려 노력했죠.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의사는 카를로스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더군요. 오래된 허리 부상이 악화하여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카를로스가 허리 통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거든요.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수술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저는 절망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우리 병원에 필요한 장비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은 산살바도르에 몇 군데 없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엘살바도르의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실감하면서 깊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될 줄은 몰랐죠. 의사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 가족의 저축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거란 걸 알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말하고 카를로스를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죠.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도 생겼습니다. 카를로스를 위해, 엘리아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엘리아를 이웃에게 맡기고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어요. 모든 지인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심지어 은행 대출도 알아봤죠. 다음 날 아침 절망 속에서 저는 문득 한국 바이어 석현주 씨가 생각났어요. 그에게 연락을 해볼지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죠. 죄송한 마음으로 이런 부탁을 드려야 해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석현주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의 말에 저는 감사함과 안도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현주 씨의 도움으로 우리는 카를로스를 좀 더 나은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어요. 엘리아를 잃어버렸을 때도 한국 경찰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이번에는 한국 바이어의 도움으로 카를로스가 수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의 따뜻함과 인간미에 깊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카를로스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는 회복실에서 회복하게 되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카를로스를 보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헤어졌던 시간 동안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엘리아는 매일 병원에 와서 아빠 옆에 앉아 있으면서 때로는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만 카를로스의 회복 기간, 우리의 안전 액세서리 프로젝트는 잠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것이 크게 걱정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려움이 우리를 갈라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카를로스가 퇴원하던 날 우리는 또 다른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엘리아는 아빠를 위해 특별히 그린 그림을 선물했고 저는 카를로스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했죠.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엘리아를 재운 후 카를로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카를로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방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죠. 처음에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카를로스는 한국의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곳에서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또한 우리의 안전 액세서리 사업을 확장할 기회도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경찰관 부부를 찾아 우리가 만든 안전 액세서리를 그 한국 아이에게 다시 선물해주면 의미가 정말 남다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건 마치 우리 가족의 새로운 모험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지더라고요.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 언어의 장벽,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 등 걱정되는 점들이 많았죠. 그렇게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단점을 따져보고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생각해봤죠. 결국 아침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마침내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준비는 시작되었어요. 먼저 석현주 씨에게 연락했죠. 그 역시 우리의 계획을 듣고 기뻐하며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우리는 카를로스의 치료를 받을 병원도 알아보고 사업 관련 미팅도 몇 개 잡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카를로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가 보여준 건 현지 엘살바도르 기사였어요. 우리의 이야기, 특히 엘리아에게 노란 팔찌를 선물해준 한국 아이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고 방송으로도 송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카를로스는 석현주 씨의 도움으로 이 기사가 엘살바도르 언론에도 보도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뿌듯함도 느꼈죠.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우리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엘리아는 한국어 단어장을 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카를로스는 병원 예약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엘살바도르 공항을 나서면서 저희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카를로스의 건강을 되찾고 우리의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그날의 한국 꼬마 아이를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할 거라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케이치안이 멀리 엘살바도르까지 뿌리내리는 모습에 자부심이 생기네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자유롭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외계 생명체 같이 생긴 음식은 처음이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여기 미국인 여자가 한국 배달 음식을 시키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요. 표정으로 보아 굉장히 난감하고 당황해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미국인 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의 유명 레스토랑 르시엘에서 수석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클락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요식업계는 아직도 남성 중심적이거든요. 특히 최고급 레스토랑의 수석 주방장 자리는 더더욱 그렇죠. 제가 요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여자가 무슨 주방장이냐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저의 긴 금발 머리 때문에 겪은 일은 지금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남자 주방장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발 머리카락이 음식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검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눈에 띄고 손님들이 엄청 불쾌해할 텐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제 요리 실력이 아닌 머리카락 색깔로 저를 판단한다니 말이에요. 그 외에도 여자로서 수석 주방장까지 가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일하다 말고 제 금발의 긴 머리를 만지면서 예쁘다고 추근대는 남자 주방장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했고 머리망도 이중으로 착용했어요. 여자라서 견뎌야 하는 편견을 깨려면 음식 퀄리티, 위생식품 안전까지 모두 완벽해야 했어요. 제가 수석 주방장이 된 지금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이유예요. 더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땀 흘리며 연습했고 끊임없이 새로운 요리법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저는 일본의 초밥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초밥은 아니지만 그 정신을 담은 뉴욕식 롤이라는 요리를 만들어냈죠. 신선한 참치 대신 뉴욕 스타일의 훈제 연어를 사용하고 고추냉이 대신 고소한 크림치즈를 발랐어요. 여기에 아보카도와 오이를 넣고 바깥쪽엔 고소한 참깨를 뿌렸죠. 이 요리를 만들면서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도 뉴욕 스타일의 풍미를 살리는 게 관건이었거든요. 밤새 연구하고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완벽한 맛을 찾아냈을 때의 기쁨은 정말 잊을 수 없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뉴욕식 롤은 지금 우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가 됐어요. 뉴욕을 찾는 손님들이 저희 가게를 방문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 분이 있을 정도였어요. 특히 일본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초밥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뉴욕다운 맛을 살렸다라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이렇게 저는 남자보다 2배 아니 3배는 더 열심히 일하면서 요리 능력과 경영 능력을 키웠습니다. 메뉴 기획부터 원가 관리, 직원 교육까지 주방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 30대 중반의 나이에 뉴욕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인 르시엘의 수석 주방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미국 요식업계에서 여성 수석 주방장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전체 최고급 레스토랑 중 여성 수석 주방장의 비율이 10%도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오르고 나서도 제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죠. 저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이젠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음식 철학을 만들어 갔습니다. 제 철학의 핵심은 정직한 맛이에요. 깨끗한 최고급 식재료를 사용하되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창의성을 더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요리예요.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를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요리는 문화이고 문화는 항상 변화하니까요.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식 메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레스토랑에서도 채식 코스를 개발해 선보였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답니다. 제 요리 철학과 노력 덕분에 르시엘은 미슐랭 3스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임스 비어드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죠. 이런 성과들이 쌓이다 보니 유명인사들도 종종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십니다. 얼마 전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하셨어요.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요리로 그분들을 감동시키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죠.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을 위한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전통 요리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요리들이었어요. 다행히 오바마 부부께서 정말 맛있게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개발한 현대식 클램 차우더를 극찬해 주셨답니다.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제 요리가 단순히 맛있다는 것을 넘어 그분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됐어요. 미국 요리도 좋지만 세계 각국의 요리에서 영감을 얻고 싶었거든요. 저의 이런 결심은 특히 오바마 부부를 대접했던 그날의 한 가지 사건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날 저녁 오바마 부부와 함께 온 한국계 미국인 보좌관이 제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한국 음식을 응용한 요리는 없나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레퍼토리에 한국 음식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 요리 특히 초밥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초밥의 섬세함과 정교함에 매료되어 있었죠. 반면 한국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고 강렬해서 고급 요리에 접목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보좌관의 질문이 제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수석 주방장으로서 저는 다양한 요리를 접목해 소비자의 트렌드를 선도해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제 레퍼토리를 더 넓혀야겠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 출장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우선 제 전문 분야인 일본 요리 특히 초밥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었어요. 동시에 전에는 관심 없었던 한국 요리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요리가 과연 고급 요리에 접목시킬 만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이 여행을 통해 제 요리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물론 한국 요리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기회에 편견 없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정말 설레더라고요. 새로운 맛,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걱정도 있었어요.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일본 음식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번 출장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맛보고 싶었어요. 주방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미식가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양국의 음식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도쿄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설렘이 가득했죠. 일본, 초밥의 본고장. 그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곧장 유명 초밥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스시의 신이라는 곳이었어요. 예약을 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죠.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나무의 질감이 살아있는 카운터, 정성스레 놓인 도자기, 그릇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이라샤이마세 주방장의 인사와 함께 오마카세 코스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참치뱃살 니길이었어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입에 넣었죠.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분명 부드럽고 고소했지만 제가 상상했던 그 맛은 아니었어요. 뭔가 깊이가 부족했달까요? 혹시 제 입맛이 이상한 건가 싶어 다음 초밥을 기다렸죠.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초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어, 연어, 새우까지 하나같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의 모양은 괜찮았지만 그 이상의 특별함을 느낄 수 없었어요. 특히 실망스러웠던 건 초밥밥이었어요. 밥알이 뭉개진 느낌이 들었고 식초의 산미도 적절치 않았죠. 제가 뉴욕에서 만들던 초밥밥이 더 맛있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큰 혼란에 빠졌어요. 왜 이럴까?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한 걸까? 아니면 이 가게가 명성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걸까? 다음 날 저는 다른 초밥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다는 중급 초밥집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오히려 전날보다 더 실망스러웠달까요? 그러던 중 일본에 오기 전에 걱정했던 게 떠올랐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소식 말이에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제가 방금 전까지 먹었던 초밥의 재료들, 그 생선들은 안전한 걸까? 후쿠시마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다에서 잡힌 건 아닐까? 초밥이 흐물흐물하고 축 처지고 신선도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혹시 후쿠시마 원전수 때문은 아닐까? 짧은 순간 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에 축적되는 건 아닐까? 암이 생기진 않을까? 불안감이 커질수록 제가 먹은 초밥의 맛이 이상했던 이유가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신선한 해산물을 구하기 어려워져서 맛이 떨어진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호텔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의 동영상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는 도쿄의 미슐랭 3스타 오마카세 초밥집을 방문해서 매 접시마다 방사능 측정기로 수치를 재는 거예요. 영상 제목이 초밥에 핵방사선이 얼마나 들어있나 였죠. 동영상을 보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인플루언서가 참치, 문어,
성게 등의 초밥을 측정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죠. 측정 결과는 시간당 0.12에서 0.14 마이크로시버트로 정상 범위 이하였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인플루언서의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먹을 때 살짝 긴장됐다. 그의 말처럼 저도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더 깊이 찾아보니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미량의 방사능 노출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노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한 환경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방사능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됩니다. 오늘 먹은 물고기의 방사능 수치가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죠. 우리 몸에 쌓이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며칠 동안 먹었던 모든 초밥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생선들이 제 몸 어딘가에 쌓여 있을 거란 생각에 소름이 돋았죠. 당장은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10년 후, 20년 후의 제 모습을 상상하니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요리사로서 이런 상황은 정말 끔찍했어요. 음식은 사람에게 기쁨과 건강을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위험을 안고 있다니요. 제 음식 철학의 핵심인 정직한 맛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아무리 맛있는 초밥이라도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정직한 음식이 아니에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요리사로서 저는 손님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요?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초밥을 만들어 내놓는다면 그건 제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될 거예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런 위험을 안고도 초밥을 판매하는 일본 자체가 미워지기까지 했어요. 일본 정부에서도 애당초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을 했으면 안 됐고 그랬다 하더라도 해산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어야 했어요. 모든 게 음식 소비자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가 내포된 것 같이 느껴져서 분노심은 더 커졌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일본 요리 특히 초밥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이제 더 이상 순수한 마음으로 초밥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매번 초밥을 만들 때마다 이 불안감과 죄책감이 따라다닐 텐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기대했던 것만큼 맛있는 초밥을 먹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이 뒤엉켜 있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배웠다고요. 음식의 안전성 그리고 환경과 음식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된 거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음 목적지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의 걱정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일본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 후 약간의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제 걱정과는 다르게 서울의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 짐을 풀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답니다. 첫날 저녁 피곤함에 호텔 룸서비스를 이용하려다 문득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 음식은 자극적이고 매워서 대중적으로 쓰이기는 힘들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국의 유명한 배달 문화 한번 경험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죠. 그렇게 배달 앱을 열자마자 저는 다물어지는 입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앱 속에 쏟아져 나오다 못해 넘쳐흐르는 수많은 음식점, 다양한 요리들, 그 폭넓은 메뉴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유명한 해산물 요리를 먹어볼까 생각했죠. 하지만 순간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그러다 족발이라는 메뉴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일단 해산물이 아닌 육류 요리라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사진으로 보니 생긴 게 미끌미끌 거리는 것이 무슨 외계 생명체 같았어요. 설명을 보니 족발에 콜라겐이 풍부해 건강에도 좋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일본 초밥보다 방사능 걱정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던 차에 건강하다는 말에 일단 시켜 먹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족발이 한국의 전통적인 요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일본 초밥과 비교하면서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여행의 취지와도 잘 맞았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저없이 주문 버튼을 눌렀답니다. 주문 후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믿기지 않았죠.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으니까요. 배달원에게 음식을 받아 들고 포장을 풀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족발의 비주얼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윤기나는 껍질, 부드러워 보이는 살코기, 그리고 고소한 향.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요리 같았죠. 이게 정말 배달 음식이라고요? 첫 입을 떼는 순간 저는 혓바닥이 녹아 없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족발을 처음에 외계 생명체 같다고 생각한 건
혓바닥에서 녹아 없어지는 족발과 함께 산산이 사라졌어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 깊고 풍부한 맛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특히 돼지고기 특유의 감칠맛과 어우러진 양념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죠. 족발을 먹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먹었던 초밥과 비교하게 됐어요. 일본 초밥에 축 처지고 흐물흐물한 맛을 경험했다가 섬세하고 정교하면서 풍부하고 깊은 족발의 맛을 보고 입안이 천국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특히나 족발은 씹을수록 입안에서 깊은 맛을 내면서 사르르 녹아 목구멍 속으로 사라졌어요. 미친 맛에 비해 더 믿을 수 없는 건 족발의 영양가예요. 콜라겐이 풍부해 피부 건강에 좋다는 점,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은 족발이 글로벌 식품으로서 엄청난 경쟁력이었죠. 반면 초밥은 주로 탄수화물 위주라 영양 밸런스 면에서는 족발이 훨씬 뛰어나다고 느꼈어요. 게다가 족발에는 다양한 채소 반찬들이 함께 제공됐어요. 아삭한 무말랭이, 신선한 상추, 매콤한 양파절임 등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완벽한 한 끼 식사를 만들어냈죠. 초밥이 단조로운 맛이었다면 족발은 다채로운 맛의 향연이었어요. 심지어 배달 가능한 음식이 족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배달 어플에 나오는 수많은 고급스러운 음식을 한강변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다니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혁명 그 자체였어요.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 수석 주방장으로서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손님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와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먹는 음식인데 여기서는 편한 옷차림으로 저렴한 가격에 이런 고품질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니요. 한국의 배달 문화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하나의 새로운 음식 문화를 창조해냈다고 생각해요. 고급 음식을 민주화했달까요? 누구나 어디서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만든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런 고품질의 음식이 30분 이내에 배달된다는 점이에요. 뉴욕에서는 이런 수준의 음식을 먹으려면 최소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예약은 기본이고 교통체증에 시달리며 레스토랑까지 가야 하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니 이 경험은 제 요리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정직한 맛이란 단순히 식재료의 신선함이나 조리 기술의 뛰어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것은 음식을 즐기는 전체적인 경험, 그리고 그 음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족발을 다 먹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의 밤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미식 문화구나. 일본에서의 실망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동시에 이런 고급 음식을 30분 안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부러웠어요. 제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고급 미식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혁신적인 식문화를 어떻게 하면 뉴욕에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열정적으로 한국 음식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족발로 시작된 제 한식 여정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점점 더 깊어졌어요. 매일 새로운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며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의 음식 문화에 매료되어 갔죠. 어느 날 저는 한국의 유명한 한식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식의 영양학적 우수성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게 되었죠. 연구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 눈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한식의 가장 큰 특징은 발효식품과 다양한 채소를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영양 구조입니다. 연구소장님의 말씀이 제 귓가에 울렸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예요. 이들은 장 건강에 탁월하죠. 이어서 들은 설명은 더욱 놀라웠어요. 비빔밥 한 그릇에는 오방색을 나타내는 다양한 채소들이 들어가는데 이는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색깔이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금치나 쑥갓 같은 녹색 채소는 간 기능을 도와주고 당근이나 고추 같은 붉은색 채소는 심장 건강에 좋대요. 콩나물 같은 흰색 식재료는 폐 기능을 개선하고 표고버섯 같은 검은색 식재료는 신장을 도와준다는 거죠. 이런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식을 일본 요리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됐어요. 일본 요리도 물론 건강에 좋지만 한식만큼 다양한 재료를 한 끼에 섭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죠. 초밥이나 사시미는 주로 생선과 쌀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일본 음식에 대한 걱정이 크잖아요. 이에 반해 한식은 맛과 영양소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느껴졌어요. 더 놀라운 건 한식의 조리 방법이었어요. 기름에 튀기는 요리가 적고 대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이 많다는 거죠.
이는 칼로리는 낮추면서도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하는 방식이에요. 튀김이 많은 일본 요리와는 대조적이었죠. 이어서 만난 한국의 유명 셰프들과의 대화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한식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응력이에요. 한 셰프가 말했어요. 김치만 해도 그렇죠. 김치는 그 자체로 훌륭한 반찬이지만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도 쓰입니다. 이런 유연성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다른 셰프는 한식의 건강함을 강조했어요. 현대인들은 점점 더 건강한 음식을 찾고 있어요. 한식은 본질적으로 건강한 음식이에요. 발효식품의 풍부한 사용, 다양한 채소 섭취, 육류와 채소의 균형 등 이런 특징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일본 요리와 한국 요리의 차이점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됐어요. 일본 요리는 정교함과 절제를 추구하지만 이로 인해 때로는 단조롭고 영양학적으로 불균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시나 사시미는 생선과 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죠. 반면 한국 요리는 풍부함과 조화를 추구해요. 비빔밥 하나만 봐도 다양한 채소, 고기, 계란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일본 요리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는 바람에 세계화에는 한계가 명확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보다 단순한 맛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간장이나 와사비 같은 제한된 조미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죠. 반면 한국 요리는 다양한 재료와 양념을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 파 등 다양한 양념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더 풍부하고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발효식품 활용에서도 명확하게 더 큰 차이가 있어요. 일본 요리도 된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을 사용하지만 그 다양성과 활용도는 한국 요리에 비해 제한적이에요. 반면 한국 요리는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 등 다양한 발효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발효식품들은 요리에 독특한 감칠맛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의 공급원으로서 장 건강에도 매우 이롭죠. 이는 현대의 건강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리법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일본 요리는 튀김이나 기름에 굽는 요리가 많아 칼로리가 높은 편이죠. 반면 한국 요리는 찌거나 삶는 조리법이 많아 상대적으로 저칼로리면서도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요리는 일본 요리에 비해 더 다채로운 맛과 풍부한 영양을 제공하면서도 현대인의 건강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특징들이 한국 요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식이 왜 세계적인 사랑을 받게 될 것인지 확신할 수 있었어요. 건강함과 맛, 그리고 다양성,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음식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드물거든요. 한식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제 요리에 대한 시각도 넓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이 모든 경험은 제가 뉴욕으로 돌아가 어떤 요리를 선보일지에 대한 영감을 주었어요. 한식의 철학을 접목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죠.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뉴욕에 돌아가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비전을 세울 거예요. 제가 이제껏 시도해보지 않았던 한식을 우리 메뉴의 중심에 놓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미국 요식업계의 혁명을 일으킬 거라 확신해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철학이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건강하면서도 맛있고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죠. 이런 다면성을 가진 요리 문화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한식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세계 요리의 미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구자 중 한 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제 꿈은 더 커졌어요. 언젠가는 뉴욕의 한식을 기반으로 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열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한식의 세계화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제 도전이 성공할 수 있게 한국 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외국인들 한국 배달 음식 한번 먹어보면 기절을 하죠. 야들야들한 한국 족발은 누구나 좋아하죠. 한국에서 맛있는 족발 먹고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